구척이는 사랑하는 제자가 비참하게 죽자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미처 구해줄 틈도 없었다. 처음 견지병이 가슴에 칼이 찔린 건 금융국사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보니 소용녀가 꽂힌 칼에 힘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구척이는 견지병이 왜 목숨을 걸고 소용녀를 구해주려 했는지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소용녀가 견지병을 죽인 이상 이제는 전진교의 적일 뿐이었다. 구척이는 즉시 몸을 날려 소용녀에게 일장을 날렸다. 멍하니 서있던 소용녀도 갑자기 구척이가 공격해오자 얼른 검을 뻗어 구척이의 가슴을 향해 찔렀다. 소용녀가 두 개의 검을 각각 휘두르자 그 위력이 대단했다. 구척이가 밀리는 걸 본 왕처일 등도 구척이를 돕고자 달려들었다. 이렇게 되자 금융국사 등은 도리어 한쪽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금융국사는 소용녀와 전진호자가 서로 싸우는 게 이상하기는 했지만 자신들에게는 유리한 일인지라 그저 구경이나 하기로 했다. 다른 고수들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서로 눈짓을 주고받은 후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구척이 등은 비록 무언가 개운치 못한 느낌이 들기는 했으나 이미 싸움을 시작한 이상 다른 걸 생각할 여유는 없었다. 고수끼리의 대결에서는 조금만 집중력이 흐트러져도 생사가 오가기에 조금의 방심도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런 무기도 없이 맨손으로 소용녀의 옥녀소심검법을 상대하던 전진호자는 차츰 밀리기 시작했다. 소용녀의 몸놀림이 너무나 빨랐기에 그들은 한 달여에 걸쳐 어렵게 고안해낸 칠성추회를 펼칠 기회조차 얻을 수 없었다. 순식간에 학대통과 유처현이 검에 찔려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자신들이 빠지면 나머지 사람마저 위험하게 되니 섣불리 물러설 수가 없었다. 곧이어 손부리도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 이를 지켜보던 전진교 제자들이 무기를 건네주려 했으나 고수들의 싸움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했다. 하는 수 없이 전진교 제자들은 멀찍이 떨어져 장검을 전진호자를 향해 던져주었다. 그러나 그걸 허용할 소용녀가 아니었다. 소용녀는 재빨리 검을 휘둘러 날아오는 검을 받아쳤다. 또한 소용녀는 날아오는 검을 쳐서 그대로 뒤쪽을 향해 날려보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왕처일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왼쪽 눈언저리를 찔렸다. 5명 중 4명이 부상을 입었으니 승패는 이미 가려진 셈이었다. 그때 갑자기 금융국사가 큰 소리로 웃으며 소용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여러 도사분들, 이제 그만 물러서시지요. 저 요괴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금융과 을륜을 휘두르며 소용녀를 공격하자 소상자, 니마성, 윤국서 등도 금융국사의 뒤를 이어 각자의 무기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이렇게 되자 9명의 고수가 소용녀 하나를 둘러싼 형국이 되고 말았다. 금융국사 일행이 나서자 전진호자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잠시 후 5사람은 큰 소리를 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시에 장을 뻗었다. 바로 칠성추회였다. 5명의 내공이 한 명에게 집중되며 장풍을 날리니 그 위력이 실로 대단했다. 소용녀는 급히 몸을 돌려 그 장풍을 피했다. 그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소용녀가 있던 자리가 움푹 패면서 흙먼지가 사방으로 날렸다. 그 충격파로 인해 니마성이 그 자리에서 넘어졌다. 니마성은 다리가 없어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중심을 잡기가 힘들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강한 장력에 맞서 버틸 힘이 없었던 것이다. 비록 넘어지기는 했지만 다행히 장풍을 정면으로 받지는 않았기에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그러나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니마성은 즉시 일어나 유처연을 향해 철사를 휘둘렀다. 그러자 사방에서 고함 소리가 일더니 오커동 앞은 금세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니마형, 지금은 이 요괴를 상대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금융국사가 니마성을 말렸지만 성격 급한 니마성은 당장 눈앞의 전진호자를 상대하느라 금융국사의 말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소용녀는 니마성과 전진호자가 싸우는 걸 보고 그 틈을 이용해 포위망을 빠져나갔다. 포위망을 빠져나온 소용녀가 금융국사를 향해 쌍검을 뻗었다.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공격을 막을 수 없었던 금융국사는 하는 수 없이 뒤로 물러섰다. 그런데 갑자기 금융국사를 추적하려던 소용녀의 표정이 창백하게 변하더니 손에 들고 있던 검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채 소나무숲 옆에 있는 장미 덤불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과야, 정말 너니? 바로 그때 금융국사의 금륜이 소용녀의 가슴을 향해 날아왔고
전진호자의 칠성추의 장풍이 소용녀의 등을 공격했다. 원래 전진호자는 니마성을 공격하기 위해 칠성추회를 발한 것인데 니마성이 몸을 날려 피해버리는 바람에 그 장풍이 고스란히 그 뒤에 서 있던 소용녀에게 날아간 것이다. 소용녀의 가냘픈 몸이 앞뒤로 공격을 당했으니 무사할 리 없었다. 그런데도 그녀의 시선은 장미 덤불에서 떠날 줄을 몰랐다. 모두들 그녀의 시선을 따라 장미 덤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놀랍게도 덤불 쪽에서 누군가가 빠른 속도로 뛰어오더니 마치 전혀 부상을 입지 않은 것처럼 서 있는 소용녀를 감싸 안았다. 그러고는 바람처럼 포위망을 뚫고 나가 소나무 밑에 있는 장미 덤불 곁에서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그는 바로 양과였다. 소용녀는 미소를 머금은 채 눈물을 흘렸다. 과야, 정말 너였구나. 이게 꿈은 아니겠지? 그러자 양과는 고개를 숙여 소용녀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꿈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이렇게 선자를 안고 있잖아요. 양과는 피로 범벅이 된 소용녀의 옷을 보고 근심스럽게 물었다. 많이 다친 거예요? 그제야 양과를 만난 기쁨에 잠시 아픔을 잊고 있던 소용녀는 오장육부가 뒤집히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소용녀는 양과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러나 그녀는 극심한 통증으로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그 모습을 본 양과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선자, 늦게 와서 미안해요. 아니야, 와줘서 정말 고마워. 다시는 널 못 보고 죽는 줄 알았어. 소용녀는 온몸에 엄청난 한기를 느꼈다. 그녀는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양과의 목을 감고 있던 손이 스르르 풀렸다. 과야, 추워. 날 꼭 안아줘. 그 말에 양과는 왼팔에 힘을 주어 소용녀를 가슴 쪽으로 바싹 끌어안았다. 온갖 상념이 머릿속을 오갔고 뜨거운 눈물이 소용녀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양과 품에 안겨 몸을 떨던 소용녀는 문득 양과의 오른팔 옷소매가 헐렁한 것이 바람에 펄럭이는 걸 보았다. 깜짝 놀란 소용녀가 오른팔은 어찌 된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양과는 쓴웃음을 지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게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눈을 감아요. 내가 기를 불어넣어 줄게요. 그러나 소용녀는 고개를 내저으며 오른팔은 어떻게 된 거냐고 되물었다. 소용녀에게는 자신의 목숨보다 양과의 상황이 더욱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힘겹게 팔을 뻗어 양과의 오른팔 소매를 만져보았다. 과연 옷소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양과에 대한 동정과 연민으로 자신의 고통은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가엾어라. 언제 이렇게 된 거야? 지금도 많이 아프겠구나. 그 말에 양과가 고개를 내저었다. 지금은 하나도 안 아파요. 평생 선자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이까짓 팔 한쪽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자 소용녀는 힘없이 웃었다. 양과의 말이 맞았다. 그녀도 조금 전까지 죽기 전에 양과의 얼굴을 한 번만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았던가. 비록 이제 양과는 왼팔밖에 없었지만 그 왼팔에 안겨있는 그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했고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다. 금융국사 일행과 전진호자를 비롯한 전진교 제자들 그리고 몽골의 무사 등은 모두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들을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비록 지금 두 사람은 많은 강적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생사의 위험조차 두 사람의 지극한 사랑을 방해할 수는 없었다. 이미 생사를 초월해버린 그들에게는 지금 눈앞의 적뿐만 아니라 무림의 모든 고수가 한꺼번에 두 사람을 공격한가 해도 두려울 게 없었다. 물론 잠시나마 이런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건 단지 두 남녀의 생사를 초월한 사랑 때문만은 아니었다. 금융국사 등이 이제 더 이상 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나마 그들에게 시간이 주어진 것이었다. 어차피 치명상을 입은 소용녀는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양과 역시 한쪽 팔을 잃은 상태니 그다지 큰 위협은 되지 않았다. 그러니 두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지금부터는 전진호자를 비롯한 전진교 세력을 견제해야 할 상황이었다. 소용녀가 다시 힘겹게 물었다. 팔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당연히 싸우다가 잘린 거죠. 그 말에 소용녀는 처연한 표정으로 양과를 바라보았다. 누구 짓인지 묻고 싶었지만 어차피 잘린 마당에 누가 한 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갑자기 가슴과 등의 통증이 심해졌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말했다.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뭐든지 들어드릴게요.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 광랑자에게 가지 말고 내가 죽는 순간까지만이라도 내 옆에 있어주겠니? 소용녀의 말에 양과는 마음이 아팠다. 당연하죠. 광랑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팔도 광랑자한테 잘린 거예요. 뜻밖의 말에 소용녀는 깜짝 놀랐다. 아니, 광랑자가 왜? 소용녀의 물음에 양과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선자, 다른 생각은 하지 말아요. 난 평생 동안 선자 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랬다. 양과는 여전히 그녀만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런데 양과는 어쩌다 곽부에게 팔을 잘린 것일까? 시간을 거슬러 양과가 무시 형제의 독을 입으로 빨아내고 쓰러진 후 일주일이 지난 때였다. 양과는 힘겹게 눈을 떴다. 그러나 안개가 낀 듯 흐릿한 시야에는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저 몽롱한 그림자만 서성거릴 뿐이었다. 한참을 바라보고 있자니 드디어 시야가 선명해졌다. 무삼통이 활짝 웃는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손뼉을 치며 기뻐하던 무삼통이 갑자기 땅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했다. 양형제가 내 두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러곤 자리에서 일어나 또 다른 사람에게도 넙죽절을 했다. 사수께도 감사드립니다. 양과가 고개를 돌려보니 거뭇거뭇한 얼굴에 코가 높고 눈이 움푹 파인 남자가 옆에 서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니마성과 닮은 듯했다. 짧은 곱슬머리가 이미 하얗게 새어 나이가 꽤 들어 보였다. 양과는 무삼통이 1등 대사의 제자라는 것만 알았지 천축국 사람의 사숙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 양과는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전혀 힘을 쓸 수 없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어찌된 일인지 양양성에 있던 자신의 방에 누워있는 게 아닌가. 양과는 그제야 자기가 아직 죽지 않았으며 죽기 전에 소용녀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감정이 북받친 양과는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소용녀를 불렀다. 그때 누군가 침대 가로 다가오더니 양과의 이마를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과야, 편히 쉬렴. 용랑자는 일이 있어 성 밖으로 외출했단다. 눈을 뜨고 바라보니 곽정이었다. 양과는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는 곽정을 보자 반갑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다. 백부님 다 나으셨군요.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백부의 상처가 치유되려면 7일 밤낮이 걸린다고 했는데 어찌 저렇게 건강하시지? 설마 내가 기절한 후 벌써 7일이 지났단 말인가? 그렇다면 나는 정화독이 발작해 죽었어야 하잖아. 이런 생각을 하자 머리가 쪼개질 듯 아파졌다. 양과는 그만 또다시 기절하고 말았다. 양과가 다시 깨어났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다. 침대 머리맡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무삼통이 곁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양과를 지켜보고 있었다. 무삼통은 양과가 깨어나자 금세 눈물이 글썽해지며 목이 메는지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양과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누군가가 자기로 인해 이렇게 감격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도리어 무안하고 난처해서 화제를 돌렸다. 어떻게 양양성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무삼통은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다. 주 사제가 당신의 사부 용랑자의 부탁을 받고 홍마를 당신에게 주려고 산속을 헤매던 중 우리 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고 양양성으로 데리고 온 것이오. 그 말에 양과가 고개를 갸웃했다. 선자는 내가 그 숲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리고 선자는 무슨 급한 일이 있기에 직접 오시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을까요? 그러나 무삼통은 거기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답해줄 것이 없었다. 무삼통은 아직 소용녀를 만나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했다. 무삼통은 양과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며 그를 은공으로 모시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런 허례허식을 좋아하지 않는 양과는 무삼통과 의형제를 맺고 그를 형님으로 부르기로 했다. 형님, 우리가 양양성에 돌아온 지 며칠이나 되었습니까? 오늘이 7일째네. 그 말에 양과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제 몸에 독이 진작 발작을 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살아있을까요? 정말 이상한 일이군요. 양과의 말을 듣고 뭔가를 생각하던 무삼통이 말했다. 우리 사숙은 천축국의 승려이신데 상처를 치료하고 독을 제거하는 데에는 천하제일이지.
지금 가서 모셔오겠네. 그러곤 급히 방을 나갔다. 내가 기절한 사이에 그 천축국 승려라는 분이 무언가 영험한 약이라도 먹여서 정화독을 없앤 걸까? 선자는 어디로 간 걸까?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생각을 하자 또다시 가슴이 아파졌다. 순식간에 엄청난 통증이 밀려와 참을 수가 없었다. 양과는 견디다 못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구천척이 준 단약 반알을 먹은 후 이렇게 심한 통증은 처음이었다. 아마도 단약의 약효가 다 떨어진 모양이었다. 양과는 가슴을 움켜쥔 채 이를 악물었다. 고통 때문에 이가 덜덜 떨렸고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그때 문 밖에서 불경 외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무삼통, 주자류와 함께 천축국 승려가 손을 합장한 채 들어왔다. 승려는 말없이 양과에게 다가와서 맥을 짚어보았다. 한참을 기다려서 양과의 통증이 다소 완화되자 양과는 어떻게 하다 정화독에 중독되었는지 그 과정을 승려에게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천축국 승려는 정화의 생김새를 자세히 묻더니 몹시 놀라는 눈치였다. 승려의 말에 따르면 정화는 상고시대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꽃으로 지금은 없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그런데 아직 중원에 남아있다고 하니 천축국 승려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직접 정화라는 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장 해독약을 만들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곤 한참 동안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승려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양 거사께서 우리 사손을 위해 독을 빨아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은침의 독성으로 볼 때 몇 모금만 빨아도 즉시 생명을 잃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건재하십니다. 또한 정화독도 발작하기는 했지만 아직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독치독의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상극인 두 종류의 독이 몸속에서 섞이면서 서로의 독성을 완화시킨 것이지요. 그 말을 듣고 무삼통이 뛸 듯이 기뻐하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었다. 소승이 직접 절정곡에 가보겠습니다. 그 말에 양과 등 세 사람은 잠시 멍해졌다. 양양성에서 절정곡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기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소승이 직접 정화를 보고 그 독성을 경험해야만 해독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돌아올 때까지 양 거사께서는 어떤 잡생각도 하지 마시고 조용히 휴식을 취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통증이 날로 심해질 겁니다. 만약 원기를 크게 상하게 되면 그때는 치료가 불가능해지니 제 말을 명심하십시오. 승려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무삼통이 주자류에게 말했다. 사제, 우리도 절정곡으로 가서 해독약을 빼앗아 오세. 주자류는 일전에 곽도에게 당한 후 양과가 해독약을 구해준 일을 지금까지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좋습니다. 우리가 사숙을 모시고 함께 갑시다. 그렇게 세 사람은 절정곡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방을 나섰다. 세 사람이 나가자 양과는 문을 닫고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다. 몇 시즌이나 흘렀을까? 깨어나 보니 새들이 기저귀는 소리가 들리며 이미 동이 터오고 있었다. 양과는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 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마침 침상 곁을 보니 간식거리가 조금 놓여 있었다. 양과는 손을 뻗어 과자와 떡 두어 조각을 입에 넣었다. 그때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다. 침상 옆에는 손가락 마디만큼 남은 붉은 초가 타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왠지 화가 난 듯 발소리가 거칠었다. 양과가 고개를 돌려보니 바로 곽부였다. 깜짝 놀란 양과가 안부를 물었다. 누구나? 잘 잤니? 그러나 곽부는 흥하고 코웃음을 치더니 대답 없이 침상 옆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화가 나 견딜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양과를 쏘아보았다. 곽부가 씩씩대며 따졌다. 대체 무슨 말을 하고 다닌 거야? 맨날 거짓말만 하고 너란 인간 정말 비열해. 양과는 그녀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설마 내가 무시 형제를 속인 일을 알고 하는 얘긴가? 곽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화를 내는 모습이 아름답고 귀여웠다. 양과는 천성이 풍류기를 타고난 터라 피식 웃으며 여유를 찾았다. 내가 무시 형제에게 몇 마디 한 걸 탓하는 거야? 다 그들에게 좋으라고 한 거야. 친형제가 서로 싸우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러자 곽부가 버럭했다. 너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됐어. 곽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양과는 일이 잘못된 것 같아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생각해보니 그날 저녁 무시 형제에게 보란 듯 몇 마디 짓거린 게 결과적으로 곽부를 모욕한 것이 되고 말았다.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쉽사리 수습될 일이 아니었다. 양과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자 곽부는 더욱 답답해져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다. 무백부 말에 의하면 큰오빠 작은오빠가 너한테 졌기 때문에 다시는 나를 만나러 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데 그게 정말이야? 형님도 정말 생각이 없군. 대체 그런 말을 부에게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양과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헛소리를 한 건 미안해. 하지만 나쁜 뜻이 있었던 건 아니야. 용서해줘. 그때는 무시 형제가 정말 사생결단을 하고 싸우기에 두 사람을 체념시키려고 그런 거야. 두 사람이 싸우지 않게 하려다 보니 말이 제멋대로 나왔어. 곽부는 어려서부터 무시 형제와 중마고우로 함께 자랐다. 자연히 두 사람에게 모두 정이 들었고 양과가 두 사람을 속여 자신을 단념하게 하고 다시는 못 만나게 했다고 하자 화를 억누를 수 없었다. 곽부는 두 주먹을 쳐들며 소리쳤다. 언젠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갚아줄 거란 말이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